불확정성 원리부터 한번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다음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정성의 원리가 아니고 불확정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측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거나 뭔가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고전역학은요,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요. 완벽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밀한 뭐 기기를 만든다든가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완벽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만, 양자역학은 어떻게 된다? 정밀한 측정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잘 보세요. 측정은 측정 대상과 측정 장비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측정하는 대상의 상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측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이 있어요. 100도씨.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이 있는데 여기 드럼통으로 한 통이 있어요. 그리고 0도씨. 0도씨의 물이 있는데 얘는 0도씨. 물이 한 방울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얘네들을 합쳐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평형이 되겠죠. 그럼 열평형이 돼가지고 드럼통 물이 5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 한 방울 얘도 섞어놓게 되면 얘도 50도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 되지. 왜냐면 열평형이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뭐예요? 양 문제가 있잖아. 양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즉 얘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얘가 100도가 될 거고요. 열평형이 일어났을 때 얘는 뭐 99.99 되지만 이 별 차이 없이 그냥 거의 100도가 될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온도계의 원리예요. 어느 게 온도계입니까? 요 녀석이 온도계죠. 그러니까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온도의 변화를 안 주면서 자기가 열평형 도달하면서 얘의 온도를 알려주잖아요. 이게 온도계예요. 그래서 온도계의 특징은 열평형을 이루면서도 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거꾸로.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게? 원자색이라 그랬잖아. 여기 물방울에 0도짜리 물방울이 몇 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뜨거운 드럼통으로 얘를 측정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 온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지? 반면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 한 방울의 온도면 어떻게 돼? 100도로 만들어 버렸잖아. 이게 이 얘기야. 대단한 게 아니고 원자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려고 가져다 대는 순간 측정은 측정대로 못하고 얘만 이렇게 변하게 만든다는 거거든. 0도라는 건 재지도 못하면서 얘만 그냥 100도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측정하려는 대상의 상태가 변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뭐가 어려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펴봤어도 우리가 이제 온도계를 예를 선생님이 들었지만 그냥 이 내용만 이해해도 당연한 거잖아. 물 한 방울 갖다가 얘를 측정한다는 건 가능해. 근데 물 한 방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드럼통 한 통을 여기다 버버린다? 그럼 얘만 변하지 당연히. 응? 얘만 그냥 변하는 거고 측정도 안 돼. 얘는 변하지도 않잖아. 드럼통은. 얘가 온도가 변해야지 얘가 몇 도인구나 할 텐데 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얘만 변화시킨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거예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이유는 뭐다? 스케일 문제야, 스케일 문제.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약간 이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값 자체가 불확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커졌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되게 커졌다는 얘기고, 작아지면 이게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성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위치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운동량의 그 불확정성을 동시에 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요거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유도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전자를 관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관찰하려면 우리가 어떻든 눈으로 봐야 되잖아. 눈이 여기 있으면, 자,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전자에서 이렇게 우선 빛을 쏴주고 전자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이걸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이 우리가 쏴주는 이 쉽게 말하면 요 파장이라는 게 이 전자보다는 파장이 길어버리면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반사돼서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장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보다. 되겠죠? 그럼 요게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관측이 가능해.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파장이 짧아지면 요 위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불확실하지 않아. 얘가 어디 있는지 거의 확실해졌어.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을 쏘여주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딱 줄어들어요. 거의 확실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장이 짧은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에너지가 큰 빛이죠. 이 전자가 에너지를 큰 빛을 받았다고 해봐. 그럼 에너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야.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얘가 막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의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그 확실성을 높인다. 쉽게 말하면 여기 불확실성을 낮추게 되면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커져 버려요. 반면에 그렇다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파장의 긴 빛을 쏴준다 그러죠. 그럼 뭐냐면 이 파장의 긴 빛은 얘의 에너지를 전달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떨어져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자의 에너지만 갖게 되겠지 뭐 따로 특별하게 가질 게 없거든요. 그럼 얘의 불확실성은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측이 안 돼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위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치의 불확실성과 그렇죠?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면 뭐 하나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인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든 간에 그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또 유도해낼 수 있는데 에너지의 불확실성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저 에너지의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요 시간 특정 시간의 이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이 시간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또 줄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떨어지면 이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스케일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거시세계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 광자 같은 빛의 입자의 어떤 그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하F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동수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몇 번 진동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진동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으로 이제 진동수를 측정하는 건데 잘 보세요. 몇 번 진동하는지 충분하게 시간을 재면 그렇죠? 충분하게 시간을 재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을 펜. 충분한 시간으로 측정을 하면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면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된다. 즉, 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그 시간의 지금 불확정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불확정성을 줄이잖아요. 짧은 시간 측정하면 진동수를 제대로 측정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몇 번 진동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줘서 시간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의 불확실 정도, 불확정성은 줄지만 반면에 어떻게 이 에너지 쉽게 말하면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짧게 한다는 건 시간의 불확정성을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는 제대로 측정을 못 하거든요. 진동을 몇 번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니까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시간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걸 정리를 하고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유도해내면 에너지 시간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뭐 예를 들어 전자를 관측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요 전자의 위치,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걔를 우선 관측을 한다고 하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보다는 어떻게 되냐? 파장이 짧아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파장이 길어버리면 파장이 오히려 자 여기서 이렇게 길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전자를 우리가 관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쉽게 말하면은 위치의 불확정성보다는 짧아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의 운동량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 파동성, 파장에 이제 반비례하죠. 이건 입자성이기 때문에 그걸 매개하는 게 프랑크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불확정성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장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면 자, 파장으로 나타내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이제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위치의 불확정성, 그 다음에 이 파장 대신에 큰데 자, 파장 대신에 뭐가 돼야 되냐면 운동량의 불확정성 그 다음에 하 이렇게 써주면 돼요.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 그럼 양쪽에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x 그 다음에 델타 p에서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 곱은 어떻게? 프랑크 상수 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정한 특정한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불확정성 원리가 유도가 된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되게 좀 러프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로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이거는 가장 고전적인 역학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지금 어떻든 위치잖아요. 위치.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고전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에다가 평균 속도에다가 어떻게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위치가 되죠. 응? 이동 거리.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녀석은 그렇죠. m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녀석을 다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에다가 v 두 번이죠. v 제곱에다가 t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나타냈으면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는 이게 바로 에너지의 불확정성으로 논다면 이 시간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거는 변화 하나도 없잖아요. 하 그대로. 우습죠? 예, 이렇게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불확정성 원리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라든가 이걸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그림이 아까 그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유도했던 위치의 불확정성과 그 다음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했던 사고 실험이에요. 자, 이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겠죠. 대신에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빛을 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동수가 큰 빛을 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봤다고선 치면 이 큰 에너지를 받은 광자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적은 빛을 쏘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회절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이 회절에 대한 것도 바로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죠. 이 틈이라는 것이 자, 얘네들이 지금 이제 파동으로 그려졌지만 입자라고 생각해 보죠. 입자가 여기 들어왔다면 틈이 좁다는 얘기는 요 델타 x. 자, 여기다 좀 크게 쓸게요. 델타 x라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작은 거예요. 이게 틈이 넓어 버리면 틈이 예를 들어서 이만해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이게 위치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됐죠? 근데 틈이 좁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걸 굉장히 좁혀버리면 얘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얘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줄면 당연히 뭐가 는다?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져요. 그래서 얘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퍼져나갈 때 얘가 더 넓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넓게 얘가 퍼져서 이렇게 회절을 한다는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겠죠? 반면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틈이 넓어졌죠. 아까에 비해서는 틈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줄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튀는 것이 막 사방으로, 아까처럼 막 사방으로 튀는 게 아니고 그게 줄기 때문에 더 좁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회절이 덜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정성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예 틈이 없어버리면 이게 지금 얘가 전체가 다 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위치의 불확정성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틈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어디 퍼지지 않고 오던 길 그대로 가는 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타 분계 잘 알죠? 요 베타 분계, 요 베타 디케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새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 하나 튀어내고 전자랑 그 다음에 중성미자 내보내는 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시당초 뉴트론 속 안에, 즉 중성자 안에, 요 안에 양성자와 전자가 원래 있었다가 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성자가 지금 여기 우선 핵 속에 있잖아요. 핵은 정말로 진짜 작은 곳에 이게 딱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이 위치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핵이 얼마나 좁아요. 그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얘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도, 그렇죠?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방출이 되면서 양성자와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하면 운동량이 굉장히 커져야 되거든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크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도 굉장히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 붕괴 시 방출된 전자의 운동량 역시 매우 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굉장히 이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매우 작아요. 그 얘기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만족된 게 아니고 얘가 있던 요 위치에 있던 애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베타 붕괴 시 전자라는 것은 핵 속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핵 붕괴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죠? 얘가 튀어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위치의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원자핵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의 이 불확정성 정도가 굉장히 커야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크게 가져야 되는데 운동량이 커야 되는데 실제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량을 측정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다 이거예요. 이건 불확정성 원리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애가 아니라 새로 핵 붕괴됐을 때 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불확정성 원리의 증거, 이거는 이제 위치 운동량이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 불확정성의 증거인데, 이게 여러분 선 스펙트럼이잖아요. 선 스펙트럼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선들만 나타내야 되는데 약간 이게 두께가 좀 두꺼운 이런 선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든 간에 원자가 들뜬 상태에 있다가 얘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게 아래 에너지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에너지 방출하는 현상일 때 이거 선 스펙트럼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자가 들뜬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이 절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 때문에 원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선이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의 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그런 선 스펙트럼의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 온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던 내용인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절대 온도 0이라는 거 우리가 섭씨로 보면 마이너스 273도죠. 그쵸? 그러면
온도를 내리다가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리게 되면 절대 온도가 0인 상태. 절대 온도가 0인 상태는 분자들의 운동이 멈추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절대 온도가 0켈빈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의 위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0켈빈에서 원자의 움직임이 만약에 멈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자의 움직임이 멈춘다는 얘기는 이는 그 위치의 불확정성, 그러니까 얘가 사방으로 움직이던 애가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 분명히 이 운동성은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멈췄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어떻게 되냐?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위치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예 0이 돼 버리는 겁니다. 딱 여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 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절대 온도가 0켈빈은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그래도 0켈빈이 된다 하더라도 분자들의 운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운동 상태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운동량이 무한대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온도 0켈빈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된다 하더라도 분자들의 운동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은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겠죠? 네, 좋습니다.